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잘 못 지내셨죠? 상당히 증시가 어려운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가 우리 시장은 지난 6월달, 미국은 7월달 이후에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고,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마무리될 국면에서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증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리스크를 조금 관리해야 될 그 측면이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리스크는 관리를 하고 이 리스크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먼저 이제 이 리스크에 좀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증시가 미국 증시가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갖은 악재가 쏟아지더라도 여기서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왜 다시 가파르게 반락 과정을 겪냐라고 보면 결국은 국채금리의 상승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고용이나 경기 지표는 나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반영되던 악재들도 어느 정도 그 민감도가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하락을 더 크게 할까요? 라고 본다면 국제금리가 예상외로 상승하게 된 배경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국면으로 좀 펼쳐졌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유가에 영향을 줄까?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뭐 반도체나 경기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줄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갑자기 그 언론에 대한 노출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하려면 적어도 1,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이 제가 볼 때는 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1,000억 달러가 넘는 재원을 또다시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분기에 국채 발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리의 상승과 수요의 부진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한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분기에는 좀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국채 공급이 다시 또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국채 금리를 또다시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결국 이제 죽어가는 불씨를 또 이제 불쏘시개로 살렸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결론은 다시 국채금리를 상승시킬 쪽으로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증시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왔고, 실직 시점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기대감이 일단은 찬물을 부었죠. 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찬물을 부었지만 그 찬물에 기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하방 쪽으로 뭔가 기대하는 포지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걸 기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방으로 미는 움직임이 없었다. 주식 매도량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그 가격 조정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공포스러울 만큼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해지가 들어오는 비율을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에 대비를 한다. 이런 정도로 시장을 좀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 금리라고 본다면 과연 미국의 이 장기국채금 언제 내려갈까라고 보면 오늘 이거를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잠깐 미국의 지표를 하나 보면 미국의 금리가 하락했던 시기는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보통 이 경기 동행 지수가 하락할 때, 경기 동행 지수가 고점을 잡으면 거기서부터 금리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금리 동행 지수의 가장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주로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 여기가 꺾이면 정점을 형성하면 금리도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소비가 둔화되고 조금 경기가 완화되어야지만 금리가 꺾일 것이라는 건데,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맞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던 상황은 이전의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상당히 금리 역전차가 난 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작년 4월달 부터 발생했던 비율과 본격적으로 뭐 했던 시기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면 적어도 12개월 이내, 늦어도 1년 반 안에 무조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게 일반적인 유루인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자체가 장기 금리가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면서 나왔던 역전차가 아니고 단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나왔던 역전차거든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됐던 이유는 전통적으로 경기 사이클상에서 경기가 굉장히 활황으로 가면서 경기가 가열로 가고 고용이 가열로 가면서 이 오버슈팅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쪽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난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한량으로 간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다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팬데믹 상에서 공급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이런 소비의 둔화, 경기의 활락, 이거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이클과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금리가 내려갈 거냐라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경기 사이클상으로 예측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자료는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면 일단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던 기준금리가 멈추면 일단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US 국채 10년 금리와 패드의 타겟 레이트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면 거기서부터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죠. 그게 지금 보시면은 몇 군데 자리들이 기준금리가 멈췄던 자리들이 여기와 여기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인하되지 않더라도 멈추기만 하더라도 국채금리는 하락을 가파르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채금리가 중단되는 시점이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이고, 그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 증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언제냐는 시점을 본다면 지금 현재 패드에서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의 여유를 남겨두고 있고,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잘 보시면 점점 시장은 이 25bp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반영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25bp 안 할 수도 있어 라는 의견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아마 제가 봤을 때 11월, 10월, 11월 이 패드 FOMC 회의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마도 금리 인상을 중단되는 것이 시장에서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 그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국채금리 하락을 할 거고요. 국채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사실 지금 구조적으로 하락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선물 옵션에서 하방 패턴이 높지 않은 거죠. 포콜 레이트에서 폴 레이트가 그렇게 급격히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시장은 아마도 적어도 10월, 11월 FOMC 넘어가면서부터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정점론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하방에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의 클라이막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 클라이맥스 구간이 뭐 오늘 내일 같지 한 주 정도 더 갈지 뭐 며칠 더 갈지 사실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클라이맥스 구간이라고 생각된다면 여기에 너무 이제 공포심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오늘은 적절한 해지를 통한 리스크 커버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시고, 다만 이 클라이막스 구간 이후에 증시가 정말로 제대로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 구간 동안에서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던 모멘텀에서 움직이는 테마성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소재라든지 반도체에서 후공정과 관련된 가열됐던 종목들 일부라든지 제약바이오에서 비만과 관련된 종목에서 움직였다든지 초전도체라든지 혹은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의 종목들은 시장이 반전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주가가 나아질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수급적으로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반전되더라도 그냥 평이한 상태로 주가가 반전을 크게 못 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주식시장이 클라이막스 구간을 조정을 거치고 반등을 준다면 그때부터 뭘로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이 되면 떨어집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CPI, PPI, PC가 물가지표만 발표되면 증시가 나스닥이 3% 4% 움직이던 건 올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금리가 모든 걸 걱정할 것 같지만 이 모멘텀이 지나면 또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멘텀은 반드시 실적과 경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매크로적인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개별 종목의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상표 실적의 모멘텀 요 차트를 잠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X축은 순이익 컨센서스고요. Y축은 매출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늘고 순이익도 느는 컨센서스 2, 4분면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거기에 보면 여전히 정점에 있는 것은 반도체가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가장 정점에 있죠. 그리고 일부 경기 소비 유통 내구 소비재 뭐 이런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혹은 주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 경기와 관련된 그 금리와 맞물려서 나오는 이 조정의 클라이막스 구간에 지나면 바닥입니다. 바닥.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거의 2년 넘게 하락한 곳에서의 바닥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구간이 많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아주 큰 그림을 본다면 바닥을 향해서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마 꽤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시는 분이라면 당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떨어지는 것은 저도 단기적으로는 지지난주부터 인버스 헤지를 통해서 헤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 시점이라고 하면 모두 주도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아마 10월, 11월에 가장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고, 이번 주에 만약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가 나온다면 적어도 분할 진입의 첫 번째 진입이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이 구간이 어떻게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도주와 비주도주 사이에서 지금은 무조건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주도주 쪽으로 상승 구간에서 재편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내가 만약 모멘텀 테마 종목에 지금 많은 비중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주도 섹터로 언제 교체를 할 건지, 그 교체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가장 크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을 그대로 가져 올라가서는 제가 봤을 때 주도 섹터에서 주도주를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 기회 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중국발 규제가 나온다, 이런 리스크가 돌발될 때 주도 섹터가 조금 더 밀린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분할로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5번이면 그 한 번당 20% 정도의 비중이잖아요. 그 20%의 비중이 어쩌면 이번 주 가격 조정의 하이라이트 구간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진입이 될 수 있다라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방어를 잘 하시고 코스피에서 주도 섹터 위주로 포지션을 잡으신 분들, 그리고 뭐 해지까지 걸려 있다면 좀 여유롭게 이걸 보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모멘텀 섹터 테마성 종목을 어떻게 주도주로 바꿔 나갈 건가. 그 주도주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차트가 모든 걸 대변해 줍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높아지는 이 섹터 종목들 중에서 잘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식을 한 30년 정도 해오면서요, 저도 굉장히 이제 최근 한 2, 3년 팬데믹 이후 구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기간을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위에 얻어맞았던 이 하락폭이 금융위기 때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9.11 테러나 IMF 직후보다도 체감이 더 나쁩니다. 주식 투자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도 훨씬 더 클 거로 예상합니다. IMF 때나 우리가 금융위 때 겪을 때 시장의 평균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그냥 코스피 지수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보통 2.5배에서 시장만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 그냥 한 3배는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내가 전략적으로 잘하면 5배, 10배 더 갈 수 있는 게 어쩌면 이 가격 조정 하이라이트 구간에서 나오는 올해 말까지와 내년 초까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고 아주 치열하게 치밀하게 계속해서 탐색을 해 나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힘내시고 올 이번 한 주도
또 의욕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창위에서는 항상 이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멘탈적인 부분 하나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우상향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다우가 200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몇만까지 오는 경우가 우상향이라는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옵니다. 중간중간에 수많은 역방향이 있겠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수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우상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는 인버스나 이런 해지 상품에서 어느 정도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역방향이거든요. 항상 주식은 순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 이거를 강조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위 이자연이었습니다.